그러면 수업을 계속하죠. 12장 무역 정책에 대한 논쟁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적극적인 무역 정책에 대한 주장을 봤죠. 일반적으로 이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중요한 산업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수입 대체를 하자. 아니면 어떤 산업을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만들자라는 식으로 이제 적극적 무역 정책을 하자라는 주장들은 대부분 그 산업에서 그 산업이 외부성 또는 전형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부성이나 전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외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다른 산업 모든 데서 굉장한 큰 이익을 보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 산업 하나가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이익을 본다. 뭐 더 힘이 더 세진다.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죠. 어쨌든 그런 외부성.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산업은 전형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면 적정 투자마저도 안 된다. 그런 논리로서 이제 이것을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장에서 본 지난 시간에 본 아주 좀 특이한 경우죠. 불안정 경쟁 하의 전략적인 무역 정책.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그 산업을 잘 보호하면 뭐 사실 상대국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을 그냥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대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대국 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 산업을 보호하자라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잉과 에어버스, 실제 이제 미국과 유럽의 두 항공사가 세계 민항기, 그러니까 항공기 시장에서 뭐 이런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고 유럽이 계속적으로 에어버스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자, 뭐 그런 싸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호를 하면 이득이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 다 같은 논리인데 실제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 팩트가 그러냐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팩트가 그렇다는 것은 진짜 외부성이 보호 비용보다 높냐 아니면 조금 도와주면 뭔가 하면 상대국 이익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고 더 좋아지느냐 그리고 또 상대가 보복을 안 할 것이냐 상대가 보복을 하면 그때 손실은 얼마일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이런 논리가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을 보호해달라라는 논리가 온갖 곳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산업을 뚜렷하게 보호해야 될 산업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뭔지 사실은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리고 거의 현실적으로 이런 산업이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경제학적으로는 아주 전통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자유무역이 낫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전략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걸 배제하고 완전히 자유무역만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무역만 했는데 어느 나라가 뭔가 하면 그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은 뒤에 뭔가 하면 그 가지고 그 산업을 가지고 뭔가 하면 전략적으로 딴 나라들한테 뭐 어떻게 뭐 그걸 이용을 했다 폐해를 줬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딴 문제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를 해버렸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뭐 강요를 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딴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산업이 있을 수 있다라면 그거는 사실은 뭐 자유무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무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안 한다라면 자유무역이 제일 낫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대국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자유무역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는 아니죠.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게 지난 시간에 적극적 무역 정책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남은 마지막 무역과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까지 했죠. 에어버스 보조금까지 있고 자, 무역과 인간에 대해서 첫 번째, 뭐, 전에 앞장에서도 이런 걸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자, 선진국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개도국에서 제조업 상품들이 많이 수입이 됩니다. 수입이 되는데,
그 개도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이 저임금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중저소득 국가의 제조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은 중국은 오히려 조금 줄고 있습니다만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등등 뭐 여러 나라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물건을 보면 선진국의 기준에서는 이런 재화들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 뭐 한 케이스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물건이 먼저 기억이 나는데, 신발인가? 근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뭐 월마트에서 그걸 샀는데, 박스를 뜯어가 딱 보니까 그 안에, 편지가 있더라. 라는 거죠. 편지가 있으면서 이게 뭔가 하면 소위 신장 지역의 어떤 강제 노동, 어떤 감옥에서 죄수들이 만든 신발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신발을 만들 수는 있죠. 우리나라도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죄수들이 뭐 목공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하면 그 결과물을 팔기도 합니다. 팔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교도소에서 그걸 하는 것은 교도소를 나온 뒤에 자립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뭔가 하면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 자격증이랄까 아니면 기술 습득 과정에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 만든 물건을 팔아서 뭔가 하면 아마 일한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나중에 그거 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치금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 그 돈을 받아가 나가는 거죠. 뭐 그런 거는 뭐 정상인데, 이거는 이제 소위 강제 노동소에서 강제 노역을 통해 가지고 만든 물건이다 라는 이제 편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발칵 뒤집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그런 이제 뭐 아직 그런 뭐 그런 나라도 있을 수는 있죠. 강제 노역을 하는 나라가 있겠죠. 강제 노역하고 그 재소자들을 뭔가 하면 그냥 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물건이다 그러면 그거는 비도덕적이고 물건은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뭔가 하면 신장 지역에서 나오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나오는 뭐 면화랄까 뭐 그런 데 돼 가지고 이런 식의 잣대로서 이제 세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제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수입 금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장 지역에 대한 탄압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이게 뭔가 하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인데, 지금같이 뭔가 하면 강제 노동이랄까 그런 소위 노예 환경에서 나온 물건이다 라면 그거는 이제 거부할 수 있는 논리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이다 그러면 이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반대할 논리는 희박하다.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유무역을 반대한다. 그것보다 뭔가 하면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만든 물건을 사야지 이 낮은 임금에 열악한 조건에서 작업을 하는 물건을 사면 되느냐라고 수입을 반대합니다. 이런 전형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뭐 마킬라도라 공장, 이게 뭔가 하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최대 산업 단지죠. 주로 미국에 대한 대미국 수출 기지고, 우리나라에도 여기 많은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생산하는 멕시코 기업들. 이거는 그러니까 나프타 반대론자들은 고용주들이 미국의 고임금 노동자들을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이젠 더 쉬워졌다.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쉬워진 겁니다. 더 쉬워지고, 그래서 뭐 그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만 가가지고 국경에 있는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만들면 훨씬 더 싸게 만듭니다. 더 낮은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지불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역이 노동자들을 해롭게 한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해롭게 하느냐. 물론 이제 미국도 노동자들한테는 해로울 수는 있죠.
자기들 일자리가 없었다 그러면 그건 해롭습니다. 해롭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지만 뭐 멕시코 근로자는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이 그 덕에 일자리가 생기고 물론 미국 근로자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지만 일을 하게 되고 월급을 받게 되면 그거는 해로울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즉 리카르도 모형에서 멕시코 임금은 미국 임금보다 낮아야 하는 반면에 멕시코 임금은 무역 전의 임금 수준에 비해서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핸디맨의 멕시코 임금이 오르진 않았지만 뭐 별로 오르진 않았지만 그러나 안 올랐다기보다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임금이 없던 사람이 임금이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근로를 안 했던 사람들이 근로를 하게 된 거죠. 그거는 뭐 증가율이 엄청난 거죠. 0에서 임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임금이 안 오르는 이유는 아직도 멕시코 전역에 이런 일자리가 없는 유휴노동력이 많다는 거죠. 산업화가 덜 된 나라죠. 중국이 20년, 30년 동안 세계 공장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그리고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세계 수요가 발생한 쪽쪽 몽땅 다 만들어내면서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가 그만큼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그 중에서 유휴 인구.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소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쉬는 사람들, 뭐 농촌에 그 농사만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물건을 더 만들어내도 그 물건 가격이 안 오르고, 그 덕에 전 세계가 뭔가 하면 그 20년 이상 소위 낮은 인플레이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중국도 소위 뭔가 하면 소위 농진공이라고 하나요? 농촌에서 인구들이 도시로 대부분 다 오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더 올 사람이 없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임금이 확 오르는 겁니다. 지금 한 5년, 10년 전부터는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고, 지금 미국, 중국 물건에서는 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도 공급 부분에서 에러가 있지만, 실제 옛날의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없이 무한정 공급되던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사고방식은 이제 깨야 되는 거죠. 더 이상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금을 안 올려줘도 회피한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고용대가 월급을 받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는 셈이죠. 물론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거 몇 푼 안 되는 아주 열악한 낮은 임금이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하면 뭐 이게 해로움은 아니죠. 헥시올린 모형은 미국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납스타로 손해를 보는 반면에 멕시코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예측했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서 이득을 보는 건 아닌데, 그건 뭔가 하면 헥시올린 모형은 원래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임금이 안 올랐다고 가지고 멕시코 임금이 안 올랐다고 해서 헥시올린 모형을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게, 완전 고용이 안 된 상태, 완전히 뭔가 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의 나라였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절반 정도가 일자리를 다 찾을 때까지는 임금은 안 오릅니다. 그러나 총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멕시코 노동자들이 받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이론들은 노동자들이 무역이 없을 때보다 무역을 하면 후성이 개선된다는 거죠. 월급이 없던 사람이 뭐 월급을 받았게 되면 분명히 후성이 개선되는 거죠. 즉 예측과 일치하는 실질적 증거는 이 지역, 미국,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임금이 다른 멕시코 지역들의 임금에 비해서는 올랐다는 겁니다. 올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인구 유입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임금이 더 높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게 그 근로자들, 이 지역 근로자들의 후생이 개선된 증거가 될 수 있죠. 또한 이 지역 노동 조건은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의 다른 지역과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지역의 근로 조건이 미국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3D죠. 그러니까 뭐 그 공정 자체도 뭔가 하면 어렵고, 그 다음에 좀 데인저러스하고, 사고도 많고 산재도 많고 그럴 겁니다. 산재 개념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뭔가 하면 그냥 쫓겨나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뭔가 하면 산재로 해가지고 보상해주고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멕시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뭔가 하면 그 노동 근로 수준이 미국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많이 겪었죠. 겪으면서 뭔가 하면 점점점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위 이제 근로 환경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근로자 권익도 점점점 더 강화되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는 나라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나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은 안 좋다. 여기서 생산된 것은 받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은 뭐 이 주장하기가 좀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이야기죠. 실질 임금을 봐서도 뭔가 무역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뭔가 하면 이 멕시코 그 지역에서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데이터가 이게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노동 운동가들은 무역 협상의 노동 기준을 포함시키기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도 우리나라 근로기준하고 같은 나라에서만 수입하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나라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자기는 주장하는데 그게 실제 그 나라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면 그 나라에서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물건 만드는 공장은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그런 근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없죠. 잘 없죠. 그러니까 아주 그 정도 잘 사는 나라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협상에 노동기준을 포함시키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진짜 이러면 이건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속마음은 수익 금지를 하자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일자리를 위해서 수익 금지를 하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전략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비해 부과된 노동 기준은 중저소득 국가들의 정부들이 받는다는 거죠. 무역은 무역이지, 무역에서 노동 기준을 같이 그거를 대는 것은 뭐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국제적 기준은 자국 생산자들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보호주의 정책이나 소송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고소득 국가들의 책정한 기준은 중소저소득 국가들의 생산자한테는 뭐 사치스러운 것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 나라는 그 나라 여건에 맞는 뭐 나름대로의 이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기준이 생기고 그 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중저소득 국가들의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감시하고 이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뭐 이런 정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강제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뭐 그런 정도는 지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정도는 그 세계적으로 동일하죠. 동일한데 사실은 상대국에서 그걸 정확한 정보를 주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불신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 뭔가 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100% 믿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뭐 여전히 있습니다. 생산물들이 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그런 신발 속에 그런 이제 이 뭐랄까 편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생산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임금과 근로 조건 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저소득 국가들의 근로자들이 수출 부문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제한된 효과만 가질 것이다. 뭐 그러면 뭐 수출품만 그 회사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말 뜻대로 그대로 이게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뭐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이야기겠죠. 뭐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것은 저임금 근로를 통해 가지고 만든 물건 그거 사주는 것만 해도 뭔가 하면 그래도 그것도 그 나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적지만 적은 월급이라도 받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임금 근로라고 그 물건 안 사게 되면 그 임금마저도 못 받게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임금, 뭐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논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차이에 대한 인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논리하죠. 차이는 납니다. 다름이라는 거죠. 다르면 경제 발전 단계도 다르고 세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서 평생 나이가 들 때까지 미국 밖을 못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외여도 못 가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근처밖에 그게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전 세계가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 사람 기준으로 뭔가 하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현실하고 안 맞게 되는 거죠.
여러 나라 개도국도 가보고 여러 가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다름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맞는 이제 정책을 주장해야 되겠죠. 뭐 이 비슷한 것이 이제 페어 트레이딩, 공정무역 이런 게 그겁니다. 이게 흔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커피 빈에 대해서 공정무역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농사,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몸으로 일하기 때문에 힘들죠. 커피 농사만 힘듭니까? 쌀 농사도 힘들고 밭 농사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근데 뭐 커피 농사는 커피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우아하게 먹는 물건이기 때문에 더 커피를 만드는 사람의 힘듦을 더 고려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커피 농사 짓는 사람한테 뭔가 하면 좀 더 비싸게 사주다 라는 것이 이제 페어 트레이딩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 생산업자들이 그만큼 농민이 더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사주자라는 거죠. 이제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인 게. 실제 많은 물건들은 농산품은 이 가격이 최종 가격하고 생산자 판매 가격하고 생산자에서 판매 가격하고 엄청 차나 두세 배 차이 납니다. 그게 유통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유통 과정이라는 것이 뭔가 비용이 없는 유통 과정은 아니죠. 유통 과정에서 운송 비용, 뭐 세계적으로 배로 실어 내는 비용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게 따른 비용이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 일부 업자들은 뭐 폭리를 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폭리를 누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직접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원두를 사는 가격에 비해 가지고 그걸 뭔가 하면 그 생산업자가, 커피 생산업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나라인가? 뭐 이디오피아의 생산업자가, 이디오피아의 농민이 그것을 경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팔 때 가격하고 비교하면 가격 차가 뭔가 하면 5배, 10배 나더라. 이 말이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비교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간 단계를 어떻게 버릴 것이냐? 뭐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유통 단계를 조금 더 뭔가 하면 이 효율화시켜가지고 유통이익을 줄이고 대신에 생산자한테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 생각해 볼 방법이죠. 그 문제는 우리나라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뭔가 뭐 배추값 이야기하면 농민들이 배추밭에서 한 포기 얼마 파는데, 가락동 시장에는 얼마에 파고 이마트에는 얼마에 파느냐. 뭐 계속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하면 대명천지에 모든 인프라가 잘 된 나라에서도 그걸 제대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물건을, 다른 나라 그 시스템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시스템부터 제대로 사실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중간에 끼었는 여러 유통업자들 문제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는 생태계인 거죠. 그 생태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저임금, 개도국 물건들의 저임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역과 환경. 이 뭐 경제개발과 환경 또는 무역과 환경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개도국에서 오는 것들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이 많죠. 물론 이제 농산품 부분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아마존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생산됐던 농산품, 이거는 지구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든 농산품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입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즉 부국 기준에 비해서 중저소득 국가들의 환경 기준은 느슨합니다. 느슨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는 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미세가스도 미세먼지도 많으면 다들 그 숫자를 보고 있으며 조금만 많으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얼룩도 내리고 뭐 사람들이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뭐 하냐 그러고 뭔가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기준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발전량도 조정하고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개도국들은 굉장히 이게 느슨하다라고 잘 없어요. 이런 기준도 없어요. 측정조차도 안 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덩치가 크니까 지금 좀 하죠.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도나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심한 나라가 인도를 듭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도시 중에서 공기가 제일 나쁜 나라가 인도 뉴델리, 뭐 그걸 들고 있죠. 거의 뭐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다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뭐 그 외 방글라데시라든지 여러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 기준 자체가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지구 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역이 없는 경우에도 소비와 생산이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무역이 없어도 악화시킵니다. 때문에 무역이 환경을 해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는 거죠. 무역이 없으면 뭔가 하면 뭐 어쨌든 인도에서 그걸 수입했다. 그래서 인도가 환경을 더 많이, 예를 들어 중국 물건을 수입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뭔가 하면 지구 공기가 더 나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중국 거 수입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뭐 비슷해요. 조금 줄 수도 있을지 몰라도. 무역이 없다고 해도 어차피 환경은 해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무역 때문에 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본다 그러면 환경오염의 대부분은 발전과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뭐 자동차는 무역과 관계없죠. 그냥 개인들이 쓰는 겁니다. 자, 어떤 환경운동가들은 무역협상의 환경기준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의해 부과된 환경기준은 중저소득 국가의 정부들이 반대한다. 즉 환경기준을 안 지키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는 수입 금지하자는 거죠. 그 이야기는 개도국 물건 수입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개도국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국제적 기준들은 자국 생산자들이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보호주의 정책이나 소송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고소득 국가들이 측정한 기준은 중소득 국가들이 생산자에게는 사치스러울 수 있다. 말이 사치지 사치가 아니라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나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강제하겠다라는 것은 거의 수입을 하지 말자, 수입을 안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유지하자라는 그런 이제 뭐 접근에 비슷한 그런 명분에 비슷하다라는 거죠. 빈국들이 부분적으로 무역 때문에 잘 살게 될 때 빈국들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해서 환경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더 많이 발생시키면서 환경이 더 악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뭐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국가가 부유해질 때 그들은 더 엄격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자, 이 환경의 문제도 사실은 뭔가 하면 빈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쿠즈네츠 곡선인데, 자, 쿠즈네츠가 여러 가지 곡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쿠즈네츠의 환경 곡선입니다. 이거는 환경 악화와 1인당 소득 간의 역유자 관계인데, 자,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환경이 더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환경 파괴 및 오염 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 개도국이 처음에 저개발국이 굉장히 저개발국은 뭐 자연을 손을 안 댔죠. 손을 안 댔으면 처음에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뭐 자연이 있는 그대로고 참 좋죠.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공장을 지으려 그러면 일부 지역을 이제 뭐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여서 거기다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파괴되죠.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매연이 나옵니다. 공장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공장 처음 만들면 거기서 매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공기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폐수가 나오면 강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하면서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화 하면서 환경이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단선적으로 나빠지냐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것이 역사적으로 쭉 보면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지면 다시 환경이 더 깨끗해지더라는 거죠. 나빠지는 정도는 스탑하고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더라.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자, 이 기준이 뭐냐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국민소득은 더 이상 이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 나라 국민들의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환경이 좋았으니까 환경이 이거는 그냥 공짜고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알고 별로 가치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살게 되면 될수록 뭔가 하면 더 깨끗한 공기, 더 좋은 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냐 그랬습니다. 생수를 돈 주고 사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10년?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물을 돈으로 사 먹는 이 선진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저거 왜 저러지? 그랬는데 지금 다 물 사 먹죠. 이 서울시나 온갖 곳에서 수돗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하는데도 수돗물을 직접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요리를 할 때는 그걸 끓여서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10년 전만 왜 사람이 달라졌느냐?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10년, 15년 전에는 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은 좀 더 맑은 공기, 좀 더 깨끗한 물, 다 그걸 찾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실은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죠. 환경에 대해 가지고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쓰는 것, 내가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연도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산에 간다, 산도 조금 더 깨끗한 거. 그걸 사람들이 원하면 이제 국가에서도 돈을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도 다 옛날에 비해서 다 잘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다 잘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점점점 교육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막 함부로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러면 이제 국가 전체가 옛날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뭐 환경도 뭔가 하면 뭐 나빠진 것은 복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게 되고 즉 환경 파괴는 산업화 초기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산업화 초기에 발생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다시 환경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여력이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가보라고요. 선진국 가보면 다들 환경은 깨끗하고 모든 국립공원 뭐 다들 그림 같죠. 그림 같은 것이 그 나라는 환경을 한 번도 해친 적이 없이 그런 것은 아니죠. 옛날에 영국의 산업혁명기 사진을 본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이 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산업혁명기 영국 사진을 보면 그때는 이제 완전 도시는 스모그로 새까맣고 길에 몇 시간 안 걸으면 뭐 옷이 다 새까매지고 그 다음에 이 온갖 도로에는 뭔가 하면 이 전기선 전봇대의 전기선이 뭔가 하면 완전히 하늘을 까맣게 그냥 다 막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 사람들은 런던, 이게 도시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도시의 냄새. 그러니까 이 스모그, 그 나쁜 공기가 도시의 냄새.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 이런 좋은 냄새가 있구나. 그게 몸에 나쁘고 그건 몰랐던 거죠. 그게 도시의 냄새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 영국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더 경제가 발전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공기도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내 기억에도 10년 한 20년 전만 해도 새 차를 사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면 새 차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새 차 냄새. 그게 소위 포르말데히드 냄새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나쁜 냄새라고 그러죠. 새집 냄새. 요즘에는 새집 냄새가 아니라 새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 일부 자재에서 풀을 사용하는데, 풀을 사용해서 붙이는데, 그 풀에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몸에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게 소위 새집 증후군을 만드는 원흉입니다. 원흉인데, 그걸 모를 때는, 물론 선진국들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걸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야, 새집 가면 이런 좋은 냄새가 나구나. 새 차 사면 이런 냄새가 나구나 해서 그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깨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 하면 환경 건강을 알게 되니까 이게 나쁜 거구나. 그때부터는 이거 사용 금지.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런 새집증후군이 없는 집 자재도 뭔가 하면 풀도 훨씬 더 비싼 풀을 써가지고 그 냄새 안 나는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럼 비싸더라도 그 자재가 팔리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게 꺾여가지고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따라서 환경이 피폐해진다. 라는 것은 이제 2단계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천천히 여기에 머문 나라는 이제 계속 나빠지는 겁니다. 계속 나빠지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운 좋게 빠르게 성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몇십 년 겪었지만, 그러나 이걸 돌파하고 지금 이쪽으로 와 있죠. 그래서 갈수록 지금 환경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토 어디를 가더라도 깨끗하고 뭐 잘 정비되어 있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쿠즈네츠의 환경곡선. 그 이야기는 무역이나 경제 발전의 환경을 깨친, 환경을 나쁘게 한다는 것은 이 단계에서 그렇고,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오히려 환경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 무서워가지고 경제 발전이나 무역을 안 하는 것은 일로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갈 수 있나. B점보다는 D점이 훨씬 좋잖아요. 환경적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그 나쁜 선택이다, 나쁜 판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북국들은 통상 엄격한 환경 규정을 갖고 빈국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위험한 활동들이 빈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게 공해 피난처가 발생한다 하는 거죠. 공해 피난처. 실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 70년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게 선진국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깨끗한 환경을 원하니까 뭐 산업 정책도 그렇게 되고, 매연이나 아니면 안 좋은 공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들은 이제 뭐 점점점 금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우리나라에 와는 일본 몇몇 개의 일본 기업들은, 일본에서 그렇게 퇴출된 기업들이, 공장들이 우리나라로 이전했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된 것이 이런 거죠. 요즘은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빨간 약이라고 해가지고 손에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것이죠. 머큐리크롬이라는가. 그 빨간 약을 바르는데, 이 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약입니다. 잘 몰랐죠. 잘 몰랐는데, 이제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오염이 발생합니다. 그때 수요는 계속 있었죠. 일본에서는 이제 더 퇴출돼 버리니까 그 공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공장을 열고 이제 그 생산을 했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했죠. 예전에 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공장은 퇴출돼 버리는 거죠. 퇴출돼 버렸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예를 들어 가지고 공해 공장들이 우리나라의 그 중간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70년대까지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환경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90년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런 공장들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거죠. 즉, 공해 피난처. 이 공해 피난처는 어떤 나라에서 엄격한 환경 통제를 받는 경제활동이 덜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가, 선진국에서는 환경 규제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점 환경에 나쁜 생산 공장들은 이 기준이 별로 없는 개도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 공장뿐만 아니라 제일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를 많이 수출을 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수입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수입 많이 했고, 중국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를 왜 수입하느냐? 쓰레기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거 있으면 수입해가지고 가려가지고 쓰는 게 돈이 적게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했는데, 사실은 쓸만한 것보다 쓸만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제 그게 쓸만한 거하고 비중을 봐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결정하게 된 거죠. 중국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들이 지금 뭐 말레이시아 가서 뭔가 하면 중간에 딱 막혀가지고 그 몇 달 동안 욕을 얻어먹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왔죠. 되돌아오고 여러 군데 동남아시아로 갔던 쓰레기들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라는 것은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묻는 겁니다. 소각이나 묻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죠. 만만찮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소각을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소각을 하려고 그러면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소각 비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매립 비용은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립 비용도 뭔가 매립 허가가 된 데서
적정만큼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디 남 땅 빌려가지고 모르게 거기다가 엄청나게 쓰다 매립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들통이 나가지고 쓰레기산이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 치운다고 야단 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감옥에 잡히더라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걸 국내 매립, 야적이 아니라 그걸 컨테이너에 때려 넣어가지고 뭔가 하면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해버리는 겁니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랬던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공에 피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날보다는 잘 사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공해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공해를 수출하는 거죠. 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출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낸 쓰레기는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돈을 조금만 더 들이면 되는 겁니다. 처리 비용을 조금만 더 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세금은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죠. 처리 공장, 소각 공장을 더 키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시스템을 훨씬 더 만들어가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아까 말한 대로 저임금 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해를 외국에다가 쓰레기를 외국에다 수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이제 지구를 위해가 생각한다,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 쓰레기 자기가 잘 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나라 내에서 그걸 잘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뭐 그런 걸 뭐 온갖 어려운 공산품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 하는 게 별 문제겠습니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건 뭐 물론 더 깨쳐야 됩니다. 지금 중국 보고 뭔가 하면 쓰레기 수입을 막았다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쓰레기를 계속 수입해야 되느냐. 중국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비난할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 수입 막은 부분은 그건 진짜 비난할 부분도 아니고 충분히 노티스 줬어요. 몇 년 동안에. 한 2, 3년 전에 분명히 노티스 했어요. 지금부터 단계에 거쳐 가지고 언제부터는 수입 안 한다. 라고 했는데 그래 충분히 노티스 주고 수입 딱 금지하고 난 뒤부터 전 세계적으로 야단난 거죠. 이제. 쓰레기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비난했는데 이거는 진짜 중국을 비난할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래야지 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공해를 유발시키는 것도 가능한 한 그걸 자기 나라가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해야지 생산 공정을 공해를 덜 나오도록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쉽게 딴 나라 가가지고 딴 나라에서 공해를 만들면서 공해를 내뿜으면서 만든다. 이제 이런 것이 뭔가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인 거죠. 무엇보다는 자기 나라 내에서 공해를 줄이는 공정, 기술 개발 그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CO2.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의 범인이 누구냐? 자, 지구온난화. 왜 발생하느냐? 뭐 일각의 주장에서는 화석연료를 떼면서 CO2가 나오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100%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주장을 따른다 그러면 그래서 CO2를 보죠. CO2를 보면 현재 1980년대부터 지금의 최근까지 보면 이렇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어느 정도 잡고 오히려 뭔가 줄였습니다. 온갖 노력을 많이 했죠. 많이 해가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중국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범인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 보고 빨리 이걸 줄여라. 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자, 그럼 따져보자. 그죠? 이게 총량입니다. 총량인데. 이게 총량인데, 그 나라의 총량인데, 1인당으로 따져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1인당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인구가 4배, 4배? 한 6배 많습니다. 16억. 미국이 한 3억 정도 되나? 3억이고, 중국이 아마 16억 정도.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5배 정도는 많습니다. 5배 정도 많는데, 지금 이 양을 봐가 5천? 9천? 8천, 9천?
배도 안 되죠. 물론 이건 2010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격차가 늘어났을 겁니다. 총량으로 봐서 중국이 제일 많긴 많습니다. 맞죠? 중국과 인도, 그게 지금 현재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1인당으로 봐가지고는 선진국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난할 건 아니란 거죠. 선진국도 더 줄여야 되는 겁니다. 같이 줄여야 되는 겁니다. 너 비난하고 너가 제일 많으니까 너 많이 줄여라고 할 건 아니죠. 같이 줄여야 되죠. 물론 유럽이 특히 유럽이나 그러니까 유럽이 가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줄죠. 1980년대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미국은 늘었어요. 늘어가 최근에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늘었습니다. 늘어서 어쨌든 그러나 중국보다는 덜 늘었기 때문에 미국도 노력은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은 아직 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고 중국은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1인당은 우리가 더 적지 않느냐 하면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옛날에 너희들이 다 지구 공기를 더럽힌 거 아니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업혁명기에 영국 런던의 공기는 지금 유가 아닙니다. 지금 뉴델리 유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공기가 나빴다는 거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서로 너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이야기하면 서로 뭔가만 싸움하다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책임은 일단 덮어놓고 그 다음에 뭔가면 같이 서로 다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어느 정도 책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옛날에 많이 이 지경을 만들었던 선진국들은 그 비용을 좀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개도국 보고 뭔가 하면 이 경제발전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발전 초기에 산업화 초기에는 다들 뭔가 하면 비싼 기술을 사용 못합니다. 친환경적인 깨끗한 비싼 기술을 사용 못하죠. 그러면 다 환경이 나빠지는 기술 아니면 그런 에너지 뭐 석탄 그런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비싼 에너지나 그걸 하도록 비용을 대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뭔가 하면 용인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중국이 제일 많다. 이거 가지고 중국을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1인당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이 더 많은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전히 더 뭔가 하면 이런 노력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구 환경을 위해 가지고는 즉 어떤 나라들의 공해는 다른 나라한테 부의 외부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면 조금 낫지만 공기는 훨씬 더 심하죠. 우리나라가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 가지고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국가 보고 뭔가 하면 저거 빨리 해결해라 중국 보고 이야기해서 못하도록 하라 라는 건데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 따져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일본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게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기라는 것은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고 그 다음에 그게 뭔가 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해는 또 일본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의 공해가 주로 오는 거죠. 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소위 공장을 많이 돌리면 특히 최근에 이제 다시 석탄을 또 많이 떼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공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의 행동이 우리나라한테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딱 이 교재에도 우리나라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생산은 한국이나 더 나아가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서해안까지 갑니다. 미국 서해안에 공기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황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오는 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황사가 중국이 아니라 몽골 공원입니다. 몽골 사막지대에서 온 건데 그게 미국 서해안까지 도달합니다. 미국 서해안에서 황사들이 내려앉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양은 적겠지만 그런 식으로 황사도 그런데 공기, 이 미세먼지 아니면 CO2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부의 외부성을 야기시키죠. 공해가 다른 나라의 부의 외부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공해의 부의 외부성을 국제협상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심조심 뭔가 하면 조금 공기 문제를 제기를 하죠, 중국에. 이산화탄소는 부의 외부성을 이야기하는 공기의 예고, 국제적 협상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딱 잡아떼고 우리 때문에 아니다. 증거가 어디냐? 라고 이제 딱 잡아댑니다. 딱 잡아댄다는 것은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 해결할 이 의사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뭐 그랬다가 또 세계적인 환경협정을 하면서 뭔가 하면 중국이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에 비해서 우리 위상에 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요거도 먹는다 그러니까 좀 갑자기 또 그걸 석탄 양을 줄여라, 사용량을 줄여라고 하니까 당장에 또 중국에서는 전기난이 생긴 거죠. 발전 전체를 뭔가 하면 3분의 1을 석탄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석탄 사용량을 줄이라 그러니까 발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좀 생각하고 정책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점점점 뭐 원자력을 하든 태양광을 하든 뭘 하든 다른 걸로 해가지고 점점점 대체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순간에 뭔가 하면 석탄 줄여. 그러면 뭔가 하면 전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기 때문에 참, 해결은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은 해야 될 문제인데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천천히 아주 장기적인 문제죠. 기술 발전 이런 쪽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저공해 발전도 적용할수록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 그 기술이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부터 훨씬 더 싸져야 되고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대부분 뭔가 하면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이 시장성이 없어요. 보조금 덕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성이 있을 정도로 더 싸져야 된다는 것은 더 기술 발전이 더 돼야 된다는 거죠. 더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화석연료를 안 사용하고 깨끗한 이 전기 발전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집권 상태에서 뭔가 명령으로 뭔가 강제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쪽의 기술 발전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런 무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한때, 또 이제 화석연료를 줄이자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휘발유에 소위 콘오일, 그러니까, 이, 식물성 오일을 한 10% 이상 넣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유소의 기름은 대부분 식물성 기름이 10%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막 옥수수 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사료를 쓰는 게 아니라 식물성 기름 짜는 데로 확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지고 옥수수를 먹는 남미 국가들이 식량 가격이 올라가 못 살겠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뭐 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죠. 뭔가 하면 지금 석탄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환경이 좋죠. 환경이 좋은데 대책 없이 뭔가 하면 급격히 하려고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오히려 뭔가 발전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길게 봐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봐서 기술 발전을 시켜가지고 점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죠. 우리나라도 뭐 환경 그래가지고 환경 안전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문 닫아라 그래가지고 문 닫았다가 뭔가 하면 당장에 뭔가 하면 전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오르는 거죠. 물론 이제 한전을 지금 팔을 비틀어가지고 못 올리게 만든 거죠. 그렇지만 뭔가 그래가 적자가 쌓이면 언젠가는 올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정권 내에서는 안 올릴지 모르지만 다음 정권에는 뭔가 뭐 더 많은 그게 부채가 되고 더 많은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닫아야 되는데 무조건 닫고 보자 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여러 군데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까 뭐 데이터를 봐도 노력을 많이 했다. 유럽 중에서 제일 노력을 많이 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아마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고 화력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몽땅 다 신재생으로 만들었어요. 신재생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럴 수 있던 것이 유럽 북쪽의 북해 연안이 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태양광보다는 이제 풍력이 주죠. 바다에 대규모 풍력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기로서 거의 전체 전기를 이제 뭐 공급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야기하는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것은
지구 기후에 굉장히 디펜드한다.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태양광이란 것은 뭐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쫙 오고 나머지는 밤에는 또 완전히 없죠. 이제 그 문제. 바람은 불면 좋은데 안 불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하면 최근 지난 여름하고 가을에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전기가 떨어져가지고 야단났었죠. 그래서 뭐 옆에 나라에서 전기를 엄청 사들였죠. 그 옆에 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발전의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한 나라입니다. 원자력이 3분의 1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고 많은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걸 비싸게 독일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재생을 했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갑자기 전기 가격이 한 3배, 4배 정도 올라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유럽 곳곳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고, 주로 이제 풍력으로 만들었는데, 풍력도 태양광은 그래도 예측 가능은 해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바짝 하고, 나머지 한 4시간 정도는 조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몇 시간은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정도 매일 패턴은 있는데, 바람은 불었다가 말았다가 언제 불지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바람 안 불고 조용하면 이게 이제 발전이 안 되면서 이제 전기난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전한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입니다. 한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통 다 리스크를 걸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의 안정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한 장입니다. 어떤 운동가들은 무역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파괴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꽤 했었어요. 뭐 70년대 뭐 이런 학생운동에서 많이 하죠. 외국의 그 저질 수입품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 문화가 오염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외국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같이 문화도 따라 들어온다 하는 거죠. 그 물건을 쓰는 문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만드는 문화, 그런 문화죠. 이 믿음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설정한 기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정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그죠? 자, 그래서 외국에서는 외국 저질 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름인 거죠. 다름일 따름이지 그걸 저질, 고질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는 그 나라 사람이 누리는 문화입니다. 뭐 아프리카의 뭔가 부족분들이 누리는 문화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문화도 있고, 또 서양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도 있습니다. 다름인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을 뭔가 하면 그 물건 들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흉내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좋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거는 뭔가 하면 기본적인 뭔가 하면 뭐랄까 원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옛날에 사실은 이제 개도국적인 현상인데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 문화에 대해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뭐 외국 문화 뭐가 들어오든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월하면 그 우월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부분만 해가지고 우리 문화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은 상당히 좀 편협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특수한 예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완전 수입 금지였습니다. 방송에서 일본 노래를 한번 켰다가는 지금도 방송에 일본 노래는 안 나오죠. 온갖 노래가 다 나오지만 일본 노래 안 나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는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알아서 안 트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그 식민지 기업 그런 그런 국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옛날에는 법적으로 일본 문화 수입 자체를 금지를 했습니다. 일본 상품을 다 수입 금지했고, 일본 문화, 일본 노래 테이프 하나 들고 들으면 그냥 잡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지경으로 일본 문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거죠. 그럼 뭐 그런 거는 이제 문화적인 우월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역사적인 부분이었죠. 그런 특수한 일을 뺀다 그러면 뭐 문화, 이동, 뭐 선택적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막는다, 만다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무역이 아닌 다른 어떤 경제적 변화도 일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아닌 뭐 다른 뭐 TV를 본다든지 뭐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통신 수단이 발전 안 했을 때는 이제 무역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볼 수 있죠. 지금은 뭐 무역은 전혀 기능을 그런 것으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 못합니다. 지금 워낙 소위 개방된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나라 문화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죠. 또 반면에 우리나라가 뭐 문화 수출국으로서는 최근에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랬었습니다. 이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외국 저질 문화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수입 금지하자 그런 운동을 했었죠. 이런 것도 상당히 뭔가 하면 그 중간적인 과정적인 그런 정도의 생각들이었다라고 지금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이상으로 이제 무역에 대해서 뭐 여러 다른 이제 마이너한 의견들, 그러니까 저임금 생산, 환경 문제, 뭐 문화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의 무역에 대해서 뭐 비교구 이론부터 시작해서 핵시올린 모형, 그 다음에 뭐 특수 생산 요소 모형,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표준 모형, 그 다음에 무역 정책, 그 다음에 뭐 또 규모의 경제, 뭐 이런 부분으로서 무역을 설명하는 이런 이론까지도 다 봤습니다.